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BC가 여러 달 취재에서 확인한 토지주택공사 LH의 또 다른 비리 의혹을 고발합니다. LH의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립이나 빌라, 오피스텔을 사들여서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싸게 빌려주는 건데요. 저희가 LH가 사들인 주택 12,000여 건을 분석하던 중 지금은 퇴직한 LH 직원의 본인과 가족 명의 주택 100여 채를 이 직원의 퇴직을 전후로 LH가 125억 원을 주고 사들인 게 확인됐습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다세대 주택. 건물 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LH 경남본부는 4년 전 이 집을 24억 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싸게 임대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집을 지어 LH에 판매한 사람이 LH 전직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LH 경남본부에서 2015년 2급으로 퇴직한 김모 씨입니다. LH 경남본부는 김 씨가 건물을 다 짓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사줬습니다. 김 씨는 자기는 이미 퇴직한 뒤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직원 신문으로는 아예 안 되죠. 큰일 나죠. 혹시 이 건물 말고 다른 건 없을까? 가족 해봐야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인데 없습니다. 가족도 근무 기간에는 못해요. 사진 안 하는데 아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LH 경남본부가 경남 양산시에서 31억 원을 주고 사들인 두 개의 건물. 소유주는 둘 다 윤모 씨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김 씨의 처남입니다. 당시 김 씨는 LH 경남본부 주택사업부의 현직 부장이었습니다. 가격도 비싸게 쳐줬습니다. 당시 이 동네에서 LH가 사들인 비슷한 크기의 건물들과 비교해봤더니 최고 1.5배 더 비싸게 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 양산시의 또 다른 건물, 그리고 부산 동래구와 경남 김해시의 건물. 이 세 채의 건물들은 모두 김 씨 부인이 지었습니다. LH는 김 씨 부인의 건물 3개를 사들이는데 69억 7천만 원을 썼습니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한 돈만 한 1억 정도 남는 것 같더라고요. 돈도 크고 우리처럼 두 사람 명의를 다 가지고 이렇게 있죠. 퇴직하지 말고 사시면 좀 남해고 이렇게 했고 그때 내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LH 가격이 터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LH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현직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주택은 LH가 구입할 수 없다고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전직 직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김 씨는 직계가족 제한 규정을 피해가려고 처남들 명의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현직 직원들과 공모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부담은 절대 안 줬습니다. 다 달라면 말도 안 하고 용돈 좀 벌고. LH가 사들인 김 씨 본인과 그 가족들 소유의 건물은 모두 6개. 주택 수로는 107채. 금액은 125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주택을 지어도 분양하고 임대해서 무조건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 LH가 좋은 값에 통째로 사준다면 서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별로 이 사업권 다툼까지 있는데 이 구역은 내 거라는 식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LH 전 현직 사이 은밀하고 돈이 얽힌 정보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노경진 기자입니다. LH에 건물을 지어 팔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이나 임대 걱정 안 해도 되고 짓기만 하면 LH가 사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 뛰어든 경남의 한 건축업자. 아주 쉽게 벌죠.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남죠. 한 건물당.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한 5개를 짓는 거야. 하지만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LH 퇴직자 김모 씨가 찾아오더니 이 사업은 자기 것이라며 손 떼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실은 LH 본부장 출신이다. 부장 출신인데 내가 사실은 이거 LH를 다 했는데 근데 왜 네가 거기서 들어와서 쓰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씨도 만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그 살인 한다라고 누구랑 안 만나보자. 이 건축업자는 LH 내부에 끈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LH는 자기네 스폰이야, 스폰 한마디로요. 건축업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왜냐 쉽게 따져서 없는 것도 만들어주잖아요.
실제로 LH에 매입 임대주택을 팔려면 반드시 LH 퇴직자 출신 중개 브로커를 통해야 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LH에서 LH 퇴임한 옛날 직원을 소개를 한 거야. 그분을 통해서 하시오. 그 수수료만 3억이 나갔어요. 이 중개업자는 LH의 막강한 힘 때문에 자기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개 경쟁 이체가 아니고 LH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자가 어떤 자격도 없이 정보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또 다른 건축업자의 증언은 더 구체적입니다. 건축업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이 지역과 면적 같은 중요한 매입 조건을 중개업자에게 미리 몰래 알려준다고 증언했습니다. 매입 조건을 미리 알면 그 조건에 꼭 맞는 건물을 지어 곧바로 LH에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내부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LH 담당자에게 건물 가격의 0.4%를 현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25억 원짜리 건물이면 1,000만 원이 뒷돈이라는 겁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LH의 매입 임대 사업은 나라에서 민간에 집을 사서 신혼부부, 청년들한테 싸게 빌려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만 10조 원이 투입될 정도로 사업 규모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사업마저 LH 출신들이 장악한 민간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겁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난이 계속되던 지난해 11월,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 대신 빨리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많이 사들여 싸게 임대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까지 직접 LH가 사들인 다세대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을 제공하겠다. 2004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도심의 빈집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다 2011년부터는 신축 다세대 주택, 그리고 2019년부터는 아예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까지 사들였습니다. 건축업자에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세금까지 감면해줬습니다. 이러니 건물 올려 LH에 팔겠다는 업자들이 줄을 섭니다. 2019년에는 500건 넘게 신청됐는데 실제 계약은 100건. 경쟁률이 5대 1이 넘었습니다. 수십 개짜리 수십억짜리를 줘서 LH가 사가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인맥으로 사가요.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8,900억 원 정도였는데 2019년 4조 원을 넘었고 올해 계획은 10조 원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사들인 집이 13만 호, 올해 4만 5천 호를 더 살 계획입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민간업자들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매입 약정을 하는 순간 이건 사업주는 사실 부실하게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LH가 약정해놓고 그 주택이 제대로 짓는지 감시하지도 않거든요. LH는 주택 매입 절차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불공정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1차와 2차를 서로 다른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는 임상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파이자 이런 방식입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큰 효과를 확인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국립보건연구소가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63명 가운데 442명에게 2차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 결과 교차 접종을 한 집단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7배나 많아졌습니다. 1, 2차를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맞았을 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이상 반응은 1.7%에서 보고됐는데 대부분 두통과 근육통 등의 경증이었습니다. 교차 접종은 제조 방식, 이른바 플랫폼이 다른 백신 2가지를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달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교차 접종은 일반적으로 면역 반응이 폭넓게 일어나 효과와 지속성이 좋고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차 접종을 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면역 기전을 자극을 해서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강한 면역 반응에 이상 반응도 많아질 수 있어 안전성 검증이 중요합니다. 실제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했더니 같은 백신을 2번 맞은 것보다 교차 접종한 경우 발열과 두통 등 이상 반응이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해외 임상 결과를 주시하면서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연구는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4,500명 정도로 2차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국내에서 허가된 백신을 수급 상황에 따라 교차 접종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일주일 뒤 27일부터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 현재 사전 예약률이 더디게 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가짜 정보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접종 시에 제공할 여러 혜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의 보건소. 백신 접종과 관련한 상담 전화가 계속 울립니다. 그런데 접종 예약보다는 어떤 백신을 맞는 거냐는 문의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화이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만 접종하기 때문에 선생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예약을 취소해달라는 전화도 있습니다. 10% 정도 지금 취소 전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달까지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치려면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중요한데 60세에서 74세 백신 접종 예약률은 50.1%, 절반에 불과합니다. 예약률이 증가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이 참여율 저조로 인하여 늦춰지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개별 문자 안내나 가구별 방문 안내 등으로 예약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요양병원 면회 전면 허용, 5인 모임 금지 예외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과 위중증 비율이 높은 60세 이상이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아야만 방역에 숨통이 트이고 안정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6명, 이틀째 6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가 발표되는데 2단계와 1.5단계가 지역별로 적용되는 지금 단계가 유지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아닌 병원의 행정 인력들이 환자의 허리 수술을 대신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입수한 10시간 분량의 수술 동영상에는 원무 과장 등이 수술칼을 사용해서 절개도 하고 봉합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 환자가 엎드린 채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복을 갖춰 입은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도구를 건네받은 남성은 환자의 허리 부분을 절개하기 시작합니다. 도구에서 나는 기계음이 들립니다. 수술 부위를 닦은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거즈가 수술대 위에 쌓입니다. 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닙니다. 병원의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 A씨입니다. 진짜 의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40분 정도가 지나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 병원의 정식 의사입니다. 의사는 약 5분 정도 환자를 수술하고 나갑니다. 의사가 나가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 B씨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합니다. B씨 역시 의사가 아니라 진료협력팀 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병원 직원들이 수술과 봉합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수술 장면. 환자 몸에 수술칼을 대는 이 남성도 의사가 아니라 병원 원무과장 C씨입니다. 원무과장은 의료용 현미경을 가져와 환부를 들여다보며 처치를 합니다. 40분 뒤 간호사가 원무과장에게 전화 모양의 손짓을 하더니 다 같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이 병원 원장이 들어옵니다. 5분 동안 수술을 진행하더니 환자에게 다가가 수술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제보를 한 병원 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허리 수술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대리 수술은 의사들을 고용하지 않고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어 병원의 수익과도 직결된다는 겁니다. 의료법에는 의사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사실 동영상으로 볼 때는 의료 행위가 맞아요. 의사만 할 수 있고 뭐 처치나 진단, 수술, 검사 이런 건 다 의사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해당 병원을 찾아가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은 대리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취재에 응할 게 없다. 그렇게 전달하라고 하셨고요. 해당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와 진료협력팀 과장 A씨도 대리 수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아서 자기 다 있는 사람들이지. 저희 옆에서 그냥 보조하는 역할이지. 척추 수술을 어떻게 그걸 뭐 대리로 시킨다는 건지.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있어요. 환자 이송하고요. 환자 포지션 잡아주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럼 수술에는 참여하신 적이 예.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지만 MBC가 입수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대리 수술 장면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제보를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영상을 촬영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의 몸에 칼을 대고 봉합을 하는 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래서 환자는 당연히 수술 과정을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수술실 CCTV가 해결책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현장. 척추수술의 특성상 환자는 엎드려 있고 목 위로는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제보를 한 병원 관계자는 의사 외에는 수술실에서 말을 할 수도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환자 입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의사가 수술을 한 걸로 믿게 됩니다. 대리수술은 보통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술 도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즉각 대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대리수술은 철저히 은폐됐습니다. 병원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어요? 네, 없었어요. 한 번도. 일부 병원들의 대리수술 관행을 근절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수술실 내부에 CCTV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병원 1,7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242곳으로 14%에 불과했습니다. 의료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발의됐던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힌 겁니다. CCTV를 설치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하기만 하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특별히 의사의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공청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를 하는 옥상.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맨 꼭대기층이 옥상이 아닌 곳들이 많고 또 출구조차 찾기 어렵게 돼 있다는 실태를 어제 보도해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엔 옥상이 다 있는 건지, 옥상이 있다고 해도 대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10곳 중에 한 곳은 대피 공간이 없었고요. 대피가 가능할까 싶을 만큼 위험해 보이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비상 출입구라고 적힌 철문을 열자 경사가 가파른 지붕이 나옵니다. 화재 시 대피 공간은 지붕 끝 녹색 방수 페인트 칠해진 곳. 문에서 6, 7m 거리입니다. 대피 공간으로 가려고 지붕에 부착된 철제 사다리를 밟자 출렁거립니다.
무너질 수 있어서 아, 무너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여기 지붕이 이게 오래된 거라. 힘들게 지붕을 타고 내려와도 대피 공간이 좁은 데다 난간도 없습니다. 가끔 이제 떨어져요. 낭떨어져요. 최악의 순간은 이용할 수 있지만 근처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여기 걸터 거나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옥상 문을 열면 지붕 아래 내부라서 추락 걱정은 없지만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에 취약합니다. 여기 들어와 봐야 더 죽어. 더 피해가 커. 지금도 열이 이렇게 여기가 공기가 안 들어오고 후끈후끈한데. 옥상까지 가기가 너무 험난해 대피가 가능할까 싶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철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 다음 허리를 구부린 채 배관을 타고 넘은 뒤 겨우 성인 몸집만한 구멍을 비집고 나가야 합니다. 기어나가다가 다 죽는다니까. 막 뛰어가도 연기가 더 빨리 갈 건데. 옥상이 있다 해도 대피 공간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안에 있는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드나든다지만 관리용이지 대피용이 아닙니다. 지붕이라고 해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내려가요. 지상. 경기도가 최근 도내 옥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옥상에 대피 공간이 없는 아파트나 기숙사는 전체 5,900여 곳 가운데 600여 곳, 10곳 가운데 1곳 꼴이었습니다. 이런 아파트라면 지상 대피가 원칙이고 그게 힘들면 집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119에 신고하셔서 본인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문틈이나 이런 곳을 막아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또 옥상에 대피 공간이 있어도 난간이 없어 추락 위험이 큰 곳도 900곳이 넘어 아파트별로 미리 대피법과 주의점을 익혀둬야 합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옥상에 대피 공간이 있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야겠죠. 옥상으로 가야 돼. 왜 안 열려? 하지만 방금 보신 영화에서처럼 옥상 문이 열리지 않으면 불길이나 연기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옥상 문이 잠겨 있는 아파트가 경기도에만 1,500단지가 넘었고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곳들도 많았습니다. 이어서 남지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12층 아파트. 유도등을 따라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습니다. 열쇠는 이동 1층에서도 250m 떨어진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잠궈놓고는 있어요. 꼭대기층 주민들에게 열쇠를 맡긴 아파트도 있습니다. 찾아가 보니 두 집은 아무도 없었고 다른 한 집은 주인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 또 다른 집은 열쇠 얘긴 처음 듣는다고 해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옥상문 바로 옆에 눈에 띄도록 열쇠 보관함을 둔 아파트도 있지만 잦은 분실이 말썽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2개나 부서졌어요. 애들이 와서 드시는 관리사무소들은 소방당국은 옥상을 열어놓으라고 하고 경찰은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해 잠그라고 한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6년 2월 이후에 짓는 아파트에는 옥상문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평상시엔 잠겨 있다가 화재로 열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인데 이번 경기도 조사에서 4군데 아파트의 자동 개폐 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일단 자동 개폐 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수 중인데 이게 다 나중에 곧 끝나면 다 된다 이거지. 이번 조사에선 또 옥상문이 열쇠나 번호키로 잠겨있는 아파트가 1,500여 곳이었는데 4곳에 1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상 위치도 제각각, 옥상문 역시 잠긴 곳, 열린 곳 다 다르고 대피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 결국 자기 아파트 옥상에 대해 미리 파악해둬야 비상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울산 33층 주상복합 건물 화재에서도 옥상 구조를 미리 파악한 주민이 있어서 이웃 20여 명이 큰 화를 피했습니다.
두세 번 정도 올라가서 이제 옥상 구조를 좀 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투자한 시간은 기껏 해봤자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하지만 이런 주민은 드문 게 현실입니다. 옥상으로 어떻게 대피하는지 방법을 혹시 주민분들 잘 알고 계신지. 아니, 그냥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소방시설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정기적으로 대피시설 위치나 요령을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게시판 등을 통해 상시 고지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불안 울리는 모습이 들어서 저희가 힘들었거든요. 소방청은 옥상 대피 공간 관련 개선점을 검토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어제를 마지막으로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전부 주말과 겹쳤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 12월 25일 성탄절은 토요일인데요. 이제 무슨 낙으로 버티냐 직장인들의 한숨과 푸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국회에서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배주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휴일 수는 작년보단 이틀, 재작년보다는 나흘이 적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토요일, 추석 연휴를 빼면 남은 공휴일 5일이 모두 주말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샌드위치 데이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또 같이 쳐줘야 되는데 주말에 있으면 좀 많이 아쉬운 기분이 듭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런 공휴일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만 주말과 겹치면 주중 하루를 대체 휴일로 주는데 이걸 전체 공휴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법정 공휴일 15일만큼은 모두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충분한 휴식권도 보장이 되고 노동 생산성도 향상돼서 우리 국민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등 일부 국가처럼 일부 공휴일은 아예 주말을 피해서 지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현충일은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그리고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정하자는 식입니다. 관광 레저 산업 쪽도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절,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정해 휴일 자체를 늘리자는 여야 의원들의 법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 휴일인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면 작업 시간은 줄고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는 업계 반발도 있어 해당 법안들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1톤 화물차와 충돌한 5톤 화물차가 건물로 돌진하면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불에 탔는데 2명이 숨졌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 1차선을 달리던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는 순간 마주오던 5톤짜리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맞은편 건물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곧바로 폭발이 일어나고 5층짜리 건물이 커다란 화염에 휩싸입니다. 폭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길 건너 가게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쾅 그래갖고 내가 주방에서 쓰러졌어요. 보니까 우리 형광등이 주방에 지금 형광등이 뚝 떨어진 거예요. 불이 난 건물 옆 과일 가게는 형체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주인 등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가게 앞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는데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냉동 탑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막장 그때 마침 거길 지나가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불탄 5층 건물에 있던 4명이 파편에 맞아 다치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펑 소리가 나서 왜 그런가 하고 내다보니까는 막 손으로 흔들으니까는 나를 데리고 내려갔어. 소방당국은 화물차가 5층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들이받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과일 가게는 가건물로 지어져 충격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벽돌조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구조죠. 경찰은 2 차량 운전자들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충돌 이후 5톤 화물차가 건물로 돌진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59만 가구가 세금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부세나 양도세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오늘 민주당 부동산 투기 전체 회의에선 재산세 감면 기준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 주 민주당 의원총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고 일단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합의가 그때까지 되고 당정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5월 말에 분명히 발표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되면 전국 59만 가구가 추가로 감면 대상이 되는데 이 중 60% 가까이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세율 0.05%포인트 감면을 적용하면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는 105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21만 원 줄어듭니다. 세율과 적용 구간 등은 미세하게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조율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거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선 당내 반대가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위원님들은 우리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완전히 강경파도 있고 또 완전히 친시장적인 분도 있고. 일부 삼선 의원들은 송영길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의견부터 듣고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영욱 국토부 장관도 전면적인 세제 완화로 가는 건 위험 신호라며 여당 내 일부 논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정부가 노동 현장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현대제철도 오늘부터 2주 동안 현장은 물론 본사까지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에나 시행되다 보니 지금은 현장 감독을 강화하려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도 노동 현장에선 2명이 숨졌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광양에 있는 철강 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8시쯤 이 공장에서 일하던 43살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A씨는 철강을 잘라 가공하는 이른바 롤포밍 라인에서 일했는데 동료 직원들은 A씨가 철강을 자르는 장비를 살펴보는데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를 때만 움직이거든요. 그 상황에 머리를 찌르고 얼굴을 다쳤는데 119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출근한 지 1시간 만에 벌어진 뜻밖의 사고에 가족들은 황망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3시에요. 어린데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돼요. 유가족들은 숙련된 노동자였던 A씨가 사고를 당한 건 현장 안전 설비가 미흡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A씨가 끼어 숨진 기계 주변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와서 그냥 사과했다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났다고 소리가 안 났어요. 2시간쯤 뒤엔 경남 거제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근무하던 50살 협력업체 직원이 8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직원은 건조 중인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선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끼임 사고를 당한 중국 동포가 숨진 지 한 달이 지난 오늘에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사이 업체의 과실이 여러 개 밝혀졌는데 업체는 합의금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2025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했던 중국 동포 고 강선화 씨. 병을 앓는 아들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 밤샘 근무를 하던 중 기계 설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강 씨는 사고 25일이 지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를 보기 위해 입국한 아들은 자가격리를 하느라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我就感觉没发生这种事情，我妈还在，其实我妈就是一直带着我，她自己一个人就干着活就把我养大了。 10년을 함께 일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회사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를 부르라고 교육했다며 숨진 강 씨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관리자들도 인지를 안 했던 거죠. 왜?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회사 과실이 그렇게 큰 거 같지가 않아서.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안전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설비 뒤편으로 노동자 출입을 막을 장치도 기계를 덮는 방호 장치도 없었습니다. 또 회사 측 주장과 달리 평소 안전 교육도 하지 않았고 계획서도 없이 위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CCTV도 없고 한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도 없고 본인 과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회사가 제정신인지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어떻게 규정을 다 지키냐며 반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그 많은 항목을 다 나열해서 따지면 위반 사항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결국 회사는 작업 중지 명령 같은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노동자가 즉시 사망하는 경우만 중대재해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43명이 일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오는 2025년까지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의 8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만성 통증 환자 등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쓰는 진통제로 펜타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약품이지만 중독성이 강한데요. 이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비싼 값에 판매까지 한 10대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원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건 지금 대절층에서 오는데요. 가만히. 방바닥에는 호일과 빨대 등 무언가를 흡입했던 도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오일 무슨 오일인데요? 검정색 봉지에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발견됐습니다. 나 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요, 이거. 본인 이거 뭐 왜 두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지갑을 비롯한 여기저기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펜타닐 패치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8, 9, 10, 11, 12.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처럼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됩니다.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로 중독성이 워낙 강해 환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19살 A씨는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통증을 호소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습니다. 펜타닐 패치 10장 가격이 15만 원 정도인데 A씨는 또 다른 10대들에게 패치 한 장에 15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몇 조각으로 잘라 팔기도 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냈네. 이거는 온전히 안 하고 자른 거 2개네. A씨는 남의 명의로 몰래 처방전을 받기도 했는데 병원에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서를 작성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게 처방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처럼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써온 10대 41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도 9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펜타닐을 투약했는데 일부는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마약성 약물 거래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9달 만에 집에 돌아온 딸이 심한 폭행에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가출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제보는 MBC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18살 A양은 부모와 다투고 집을 나갔습니다. 딸은 9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자궁에선 출혈까지 확인돼 아버지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양이 가출해 머물던 경기 평택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초반의 남녀 3명을 붙잡았습니다. 한 사람 데려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몸몸에 문신은 많이 새겼는데 이들은 처음엔 숙식을 제공하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돌변했다고 합니다. 다 갚으라고 뭐든 해준 거 그거 돈 갚으라고 그걸 한다고 그랬어. 함께 살던 언니 김모 씨가 하라고 한 일은 조건 만남, 즉 성매매였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요구에 응했는데 결국 그걸 빌미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협박이 좀 너무 무서웠는데 제 소문도 이상하게 났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언니한테 계속 기대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김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뒤 식당 앞, 은행 앞 등 A양에게 어디로 갈지 작전을 하듯 지시했습니다. 9달 동안 100여 차례 성매매가 이뤄졌는데 돈은 언니 김 씨 등이 모두 챙겼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를 갖고 있는 A양은 보복이 두려워 도망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너무 아프고 언니가 무섭기도 하고 오빠들도 무섭고 자기를 어디로 가든 잡으러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벗어나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다 지난 2월 이들은 약속한 65만 원을 벌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A양을 알몸으로 무릎 꿇게 한 뒤 3시간 가까이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을 전국에 올려가지고 남자들이 혐오스럽게 만들겠다 하면서 옛날식으로 때려주겠다고 자기는 피해를 보는 걸 좋아한다고 오랜만에 여자 때려본다고 그래서 옷을 싹 다 벗겼어요. 폭행 장소를 빠져나온 피해자는 이곳에 미리 호출해둔 택시를 타고 곧바로 친구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폭행과 불법 촬영에 대해서만 혐의가 입증됐다며 20대 남성 김모 씨만 구속하고 언니 김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수사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포주 역할을 하면서 주범이 있는데 그 수사가 주범이 안 된 거잖아요. 주범과 공범과 행동대장 했던 애들을 중간 단계에서 김만 갖다 구속을 시켜놓고 이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 알선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지자 자필 반성문 25통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최근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에다 중국 정부까지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 공장에서 찍었다는 동영상. 전선이 다발로 연결된 컴퓨터가 빽빽하게 들어찬 가운데 큰 선풍기가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신장의 다른 지역에도 가상화폐 채굴 공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75%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최근 내몽고 지역에서 채굴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몽골은 버려진 땅이 많고 전기가 싸서 신장과 더불어 채굴 공장이 모여 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서 가상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不得用虚拟货币被产品和服务定价，也不得承保与虚拟货币相关的保险业务。 이 발표를 전후로 지난달 사상 최고 가격 6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반토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가상화폐들도 폭락했다 반등하는 등 크게 출렁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갑자기 비트코인을 결제에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서 악재가 겹친 겁니다. 특히 전 세계 80%까지 차지하는 중국 관련 거래량이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8년에도 중국은 가상화폐 채굴 공장을 규제했습니다. 때문에 쓸모없어진 컴퓨터를 줄줄이 내다 파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가상화폐는 급락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직접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는 민간 시장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란 해석도 있습니다. 중국발로 시작됐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세종시 부동산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아파트 특별 공급 특혜 논란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부에서 각각 근무하던 공무원 형제가 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 민간 기업에서 임직원이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1,400제곱미터 크기의 한 농지. 심은 지 얼마 안 된 듯한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종시 산대요. 10년마다 와서 이런 거 하니까. 올해부터 농사를 졌으니까 분들이. 지난 2017년 7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사무관 A씨와 동생인 국토교통부 주무관 그리고 이 형제의 어머니가 이 부지를 함께 사들였습니다. 이 일대는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가깝고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신규 노선이 들어설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었어요. 작년부터 엄청 올랐어요. 서늘에 올라온 것도 많죠. 경찰은 이 땅을 사들인 형제 공무원과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복청장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행복청장이 매입했던 땅과 가까운 데다 사들인 시기도 비슷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직위 해제된 A씨는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동생이 소속된 국토부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민간 기업도 적발됐습니다. 대전의 한 벤처기업은 2년 전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임직원 5명이 특별공급을 신청해 1명이 당첨됐는데 이전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 고발됐습니다. 입주자 취하했는데 어떤 사유를 계속해가지고 입주를 하지 않았었어요. 국무조정실은 이른바 유령 청사를 짓고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직원들이 대거 당첨된 관세평가 분류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 음식. 편리하긴 하지만 조리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다 보니까 위생 상태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은데요. 서울시가 대학가 주변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들 상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곳이 이렇진 않겠죠, 설마? 더럽네요. 초계 제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시민들이 보자마자 기겁한 사진은 바로 이것. 조리 중인 음식과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그릇. 그리고 온갖 주방 기구들과 식재료들이 뒤엉켜 있고 한눈에 봐도 더러운 기름엔 튀김옷 찌꺼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위생에 문제가 있다며 적발했거나 계도한 배달 음식점들의 주방 모습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닷새 동안 1인 가구가 많이 살거나 대학가가 있는 7개 지역의 배달 음식점 63곳을 점검했는데요. 위반 업소는 10곳. 비위생적인 주방 상태는 기본.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이 2달이나 지난 양념육을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검 및 수사를 병행하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배달 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지난해 식약처가 배달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 건수는 1년 사이 12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조리 과정을 전혀 볼 수 없다 보니 배달앱 음식 이용자 10명 중에 4명은 위생 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 많이 나왔고 철수세미 같은 그런 것도. 불안한 거는 그냥 알아서 고른다고 고르고는 있어요. 더럽잖아요. 그럼 기자들도 안 시켜 먹어요. 온라인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파랗게 곰팡이가 핀 배달 음식 사진이 공유되고 있고 배달 기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위생 상태가 엉망인 음식점이 많다는 폭로성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배달 음식점 스스로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깨끗하게 약간 안 보여도 믿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토네이도라고 불리는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도시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저기압 벨트가 만들어지면서 돌풍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반도가 더 이상 토네이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중국 수저우시 해가 질 무렵 갑자기 나타난 토네이도가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부서진 건물 파편이 하늘로 솟구칠 정도로 위력은 강했습니다. 10여 분간 이어진 파괴적인 돌풍에 4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같은 날 밤 중국 우한 지역도 거대한 회오리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뜯겨 나갔고 공사장의 타워 크레인은 기역자로 힘없이 꺾였습니다. 시속 178에서 217km의 회오리 바람에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5월 초 토네이도는 일본 시즈오카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전신주가 힘없이 쓰러졌고 지붕이 날아간 목조주택은 집안에서도 하늘이 훤히 보입니다. 全部ダメ。こう本当に涙もう出るっていうかもう通り越したね。あまりもショックで。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는 한여름 같은 폭우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어 골프 연습장이 무너지고 교회 첨탑도 부러졌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은 동아시아 상공에서 전혀 다른 성질의 공기가 격렬하게 맞서면서 일어났습니다.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세력을 넓힌 반면 북쪽에서는 저기압과 강한 한랭전선이 평년보다 더 자주 통과하면서 저기압 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강한 세력이 부딪히는 경계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생겨납니다. 공기들의 성질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경계면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데 우박, 강풍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충남 당진 제철소의 공장 지붕이 뜯겨 나갔고 2014년 경기도 일산에서는 회오리 기둥이 단 30분 만에 비닐하우스 수십 동을 날린 적이 있어 우리나라도 토네이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강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토네이도와 같은 극한 현상도 근본적으로 강한 대류 현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산악지방이 많아 중국과 일본보다 피해가 적었을 뿐 토네이도 피해에 대비할 때가 됐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서 3박 5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여홍규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 특파원,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방문 이틀째를 맞았는데요. 지금 문 대통령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한국전 전사자가 다수 안장된 알링턴 국립묘지인데요. 문 대통령이 잠시 후 이곳을 찾아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참배할 예정입니다. 첫 공식 일정인데요.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진 관계란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일은 정상회담 당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94살인 한국전쟁 영웅에게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할 거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로서는 백신 조기 확보가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나요? 네, 미국은 최근 다음 달 말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2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죠. 지금 어느 나라에 얼마나 보낼지를 검토 중인데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인도주의적 기준인데 소득 수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인도와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기준인데요. 미국 행정부 내에선 동맹을 배려해서 한국에 백신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과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때마침 한미 정상이 직접 만날 예정이고 또 방미에 동행한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란 점에 내심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 조율은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대북 정책 실행 과정이 도전적일 수 있다면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엄마들이 작업장의 유독 물질 때문에 자녀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서 산재 신청을 냈습니다. 선천적으로 대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태어날 때부터 콩팥 하나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의 법으로는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에서 7년 넘게 일했던 50살 A씨. 지난 1999년 4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대장 기능이 떨어진 선천성 거대결장증 진단을 받았고 첫 돌도 안 돼 대장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23살이 된 아들은 여전히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항상 항문이 헐어서 우리 통 속에 살아 있었는데 중학교 사춘기 있잖아요.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나도 모르게 팬티에 잠깐 한 번씩 저렸거든요. 그 소리가 이 거실까지 들려요. A씨는 본인이 일했던 공장에서 벤젠 같은 유독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사 가운에 모자만 쓰고 일했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복장이었잖아요.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옷도 안 입고 그냥 엑스레이 봤잖아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B씨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콩팥 하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엔 혈뇨를 보기 시작했고 남은 콩팥도 기능이 1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때 한 달 약값으로만 2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머리는 수술 자국이 그대로 나서 머리가 안 나고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좀 써가지고 몸이랑 얼굴만 땡땡 붓고 살찌는 것처럼 얼굴도 까매지기도 하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엄마는 30여 명. 그중 A씨와 B씨를 포함한 3명이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자식들한테 놓고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여전히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생겼다면 그 자녀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이 출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유산했고 아이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간호사들은 임신 중에도 상당 기간 3교대 근무를 해야 했고 또 노인들을 위해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는 일을 해야 했는데 임신부에 매우 위험한 약들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10살이 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임신 중 업무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며 아이들에게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태아 산재가 처음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투쟁을 거친 대법원 판결이었기 때문에 산재 보상보험 개정도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했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태아 산재가 인정받으려면 산재보험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노동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건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한 번 된 적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했었나? 정확하게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긴 안 나네요. 저희야 늘 발의법안들 우선순위를 해달라고 하긴 하지만. 한 의원실은 상임위 간사에게 책임을 밀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거든요. 어떤 법안을 이번에 다룰 건지 정확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간사인 의원실에 물었더니 다른 중요한 법들이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게 논의가 좀 뒤로 처진 거지. 정부나 시민단체에 책임을 미룬 의원실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관심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개정돼야 실무적인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낼 거란 소식은 없습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법안들이 나왔었는데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이 단체로 휴가를 나갔다가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각자 휴가를 갔던 고향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의 한 육군 부대. 지난 14일 이 부대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는 병사 54명이 단체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휴가를 보내던 병사 한 명이 지난 18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대부분 휴가 중에 각자 고향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는 모두 13명. 부대 안에서 확진된 1명을 제외하고 휴가 중이던 12명은 대전, 세종과 목포 등 전국 11개 시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병사의 가족 1명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대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진 겁니다. 문제는 최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데다 확진자가 전국에 퍼져 있어 역학조사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염자들이 다 각 지역에서 확진되신 만큼 그 해당 지역에서 역학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방역당국은 확진된 병사들이 터미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향으로 간 동선을 파악하고 역학조사와 방역관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35명이 참여한 성장과 공정이라는 포럼을 출범시켰는데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이 내일 발족하는데 이 모임의 이름은 공정과 상식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여당 의원 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랜 측근인 김병욱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민형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초선만 25명, 기반이 취약한 호남에서도 5명이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 35명이 가입했습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것이 약점으로 꼽혔던 이 지사에게 원내 기지가 마련된 겁니다. 당초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를 브랜드로 내세워왔던 이 지사는 지난 재보선 이후부터는 부쩍 성장과 공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훼손된 사회는 체제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붕괴했습니다. 성장은 이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현 시대의 중요한 파도입니다.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역시 공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뭐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각계 인사 33명이 참여한 포럼도 내일 출범합니다. 이름은 공정과 상식. 정용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대표를 맡았고 진중권 전 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나섭니다. 정 교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반듯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려 한다며 윤 전 총장 측도 모임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모임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모두를 녹여내는 용광로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몇 시간 뒤 30대인 이준석 최고위원도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당권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권 출마에 변해서 일단 통합과 쇄신 모두를 강조했습니다. 통합에 대해선 중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대권 후보를 받아들이는 용광로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했고 쇄신에 대해서는 당의 지평을 확장하는 도전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당내 초선들의 세대교체 요구에 호응했습니다. 원내대표 경력에 4선 의원 경륜을 내세우면서도 당 쇄신론에도 일단 보조를 맞춘 모양새입니다.
가능한 야권의 후보들은 모두 저희 당에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당에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당이 더 먼저 변하고 쇄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시간 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출마를 공식화하며 나 전 원내대표 출마에 집중된 관심을 흩뜨렸습니다. 돌려막기 출마라거나 변명의 리더십이라는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국정농단에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기존 세력과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을 방조했던 당내 80~90%의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겁자라고 비난하며 세대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유치한 동지의식 때문에 우리는 틀린 것을 다르다고 하지 못했고 악의에 찬 궤변과 야만을 막아세우지 못했습니다. 두 유력 정치인의 막판 등판으로 국민의힘 당권 경쟁 대진표는 10명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등 경륜과 통합을 강조하는 중진들과 이준석, 김웅 등 쇄신을 내세운 신진 후보들 간 합종 연횡이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치킨업체 BBQ와 BHC의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저질렀다고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문제를 제기하자 아예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고비 착취 그만! 지난 2018년 BHC 본사 앞.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 값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며 가맹점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진정호 씨는 곧바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을 훼손시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제가 기자회견하고 공정위 신고했고 그 다음날 즉시 해지가 됐으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뭐 보복행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BBQ는 한술 더 떠 단체 행동을 한 점주들에게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를 선동할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한 배신감이라 제가 믿고 선택을 했던 브랜드고 또 본사의 매출을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신뢰관계를 끊어버리고 BBQ와 BHC에는 각각 1,5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지만 가맹점주 단체는 거의 와해됐습니다.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BBQ에 15억 원, BHC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BHC는 카카오톡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에 떠넘겼고 BBQ는 가맹점에 매달 16,000장의 광고 전단을 강매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BBQ와 BHC는 계약 해지 이유는 단체 행동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BBQ는 또 전단지를 강매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BHC는 전자쿠폰 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다시 협의해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나경원 결단의 리더십 대 김은혜 변명의 리더십인데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오늘 그 국민의힘 당대표에 공식 출마를 했는데 첫날부터 뭐 견지하는 비판이 뜨거워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야당 대표의 책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막중하다면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네. 경륜과 패기를 넘어선 지혜, 정치력, 결단력이 필요한 그러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저 나경원,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결단의 리더십을 갖춘 자신이 당대표를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경쟁 후보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근 나경원 후보를 계속해서 저격하고 있는 초선 의원 김은혜 후보의 말입니다. 네. 실패가 있는 경험, 또 그거를 변명으로 개선 전국을 돌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경험, 변명의 리더십을 가지고는 콘텐츠 혁신이나 인적 자원의 확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실패한 리더십, 변명의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는 건데 네. 나 후보한테 왜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거죠? 네, 먼저 변명의 리더십이란 말이 등장한 배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말입니다. 작년 총선은 좀 정말 우리가 다 쓰나미처럼 어려웠던 선거이고요. 서울시장 경선은 사실은 민주당이 선택하게 한 경선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론조사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았거든요. 서울시장 경선에 대해서는 역선택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에 대한 성찰보다는 남 탓, 제도 탓을 하고 계시는 거라 저희가 요구하는 시대상에 부합되는지 저는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 주장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건데요. 김은혜 후보는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제 오늘 공식 출마를 했는데 이 후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나경원 후보 바로 뒤에 출마 선언을 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 놓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의외로 나 후보를 감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20여 년 가까운 정치적 생고 속에서 딱 1년 정도 당이 어려울 때 투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성 이미지로 매도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의원이 나경원 대표의 잦은 출마 이력 등을 빌미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경원과 오세훈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부터 그 성공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출마 선언에 앞서서 최근 둘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준석 후보의 평가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도 언급이 됐지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를 해서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 여론조사가 먼저 70%고요.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나 후보한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초선 의원들 그리고 30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지가 변수인데 이 후보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네. 단일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지점은 당의 개혁 노선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의 개혁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들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선거 구도가 크게 유동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는 오뚜기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피겨스케이팅을 하고 싶다는 엉뚱발랄한 20살 이유빈 선수를 김태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너를 돌던 이유빈이 강하게 튕겨나가 상대 선수와 부딪힙니다. 유니폼은 찢어지고 심지어 어깨까지 빠졌습니다. 넘어지게 되면 좀 습관성 탈골이 생겨가지고 되게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 재경기에 나섰고 결국 베이징 올림픽 개주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고2 때 나갔던 평창 올림픽 개주 준결승전에서도 23바퀴를 남기고 갑자기 넘어졌지만 진짜 잘 안 보는 영상인데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잘 안 보고 아유. 최민정과 극적인 터치를 해낸 뒤 당시 올림픽 신기록으로 결승에 올라 끝내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10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짜릿함과 감동을 선사한 명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정말 최강이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는 계기도 된 것 같고 또 이제 그때 어린 마음에 좀 상심도 컸고 또 이제 멘탈도 무너지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천생 쇼트트랙 선수 같지만 그 시작은 다소 엉뚱했습니다. 저는 스케이트 하면 당연히 피겨인 줄 알고
피겨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배우다 보니까 피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운 눈빛으로 피겨 분들 항상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쁘다 하면서 다시 태어나면 쇼트는 해봤으니까 이제 한번 피겨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춤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취미가 춤추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열정적으로 학원 다니고 선생님들 뭐 따라다니면서 좀 춤추는 걸 좋아했고 여전히 통통 튀는 20살 대표팀 막내 이유빈. 베이징에서 또 한 번의 감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연중 날이 가장 좋을 때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하루 걸러 날씨가 다릅니다. 서울은 이달 들어 비가 온 날이 오늘로 열흘째 5월의 절반이나 비가 온 셈인데요. 지금도 대부분 지방에 비구름이 퍼져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내일 낮까지 전국에서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또 내일이 여름의 본격절기 소만이라지만 여전히 선선함이 감돌겠는데요. 비가 그쳐도 해가 바로 나진 않아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낮아지겠고요. 토요일인 모레가 돼서야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아침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강원도나 경상도는 밤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서울과 강릉 14도, 대구 15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고 대구 21도, 광주 20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0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